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 숫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21.5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어르신의 평균 기대여명, 바로 21년 6개월입니다. 그 2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노후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 곁에서 사느냐가 그 21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 하나 잘못 고르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직 괜찮을 때, 판단이 또렷할 때, 직접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혼자가 되고 나서 결정하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따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그 21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열쇠 하나를 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맞는 집인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과 저축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공간, 계절이 바뀌어도 같은 창밖을 바라보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지금 사시는 지역 이름과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곁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30년을 살아온 아파트입니다. 어느 골목으로 가면 지름길인지,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째 의자가 햇볕이 잘 드는지, 단골 미용실, 원장님 손맛까지 몸이 먼저 기억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익숙한 공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빈 방 2개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챙겨야 할 사람이 없고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 한번 나누기도 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이 나를 품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장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장을 보러 가는데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는 것이 이렇게 버거울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던 그 횡단보도가 이제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 건너지 못할까봐 겁이 난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사시는 집이 20년 전에 선택한 조건 그대로인데 나는 이미 20년이 지난 사람이 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살아온 집은 대부분 젊을 때 선택한 집입니다. 아이들 학교 가깝고 남편 직장 출퇴근 편하고 대형마트 있고 번화가 가까운 곳. 그 조건들이 삶의 중심이었을 때 우리는 그 집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조건들이 여전히 최우선 순위인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직장은 오래전에 끝났고 번화가는 오히려 시끄럽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지금 그 집이 정말 나에게 맞는 집인지를요. 2025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37.4%를 차지했습니다. 세 집 중 하나 이상이 혼자 혹은 두 분이서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방들이 가득한 집에, 관리비는 그대로 나가는 집에, 낯선 이웃들 사이에서 묵묵히 머물고 계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집이 진짜 나를 위한 집인지를요. 익숙한 것과 편한 것은 다릅니다. 오래된 것과 맞는 것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71살이십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은
각각 부산과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32평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관리비만 매달 28만 원, 거기에 난방비 따로, 전기세 따로. 겨울이면 집안이 썰렁한 게 온도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무거운 봉투 들고 오는 것도 일이 되었고 무릎은 거짓말처럼 아파옵니다. 이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분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 이사온 젊은 이웃들과는 말을 섞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동네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동네가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1인 가구 어르신들은 몸이 아플 때,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이는 외로움의 실체입니다. 익숙하다는 것과 편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과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다릅니다. 지금 이 집이 나에게 진짜 편한 집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집인지 오늘 한 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살기 좋은 집이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집값이나 평수부터 생각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집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병원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원을 넘어 전체 평균의 2.4배에 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병원을 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 거리가 10분이냐 40분이냐에 따라 몸이 힘들 때 선뜻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병원이 멀다는 이유로 아픈 것을 참고 버티다 병을 키우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편의성입니다. 운전을 평생 하실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차를 내려놓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30%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버스나 지하철 혹은 마을버스 하나로 시내를 나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재래시장이나 마트가 걸어서 15분 안에 있으면 장 보는 일이 여유롭습니다. 약국이 가까운지, 미용실이나 이발소가 동네 안에 있는지, 작은 것 같지만 이것들이 매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조용함과 자연환경입니다. 소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산책할 수 있는 공원 하나, 볕이 잘 드는 벤치 하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말을 나눌 수 있는 이웃,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나를 알아봐주는 공간. 그것이 없는 집은 아무리 전망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결국 외로운 집입니다. 사람이 있는 환경, 그것이 노후집 선택의 진짜 핵심 기준입니다. 요즘 6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 수준입니다. 그 돈으로 수도권에서 관리비, 생활비, 의료비까지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빠듯한 일인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같은 돈으로 훨씬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한 달 생활비로 150만 원 이상 쓰시던 분이 지방으로 이사하면 같은 수준의 생활을 70만 원대로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한 달 80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돈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빠르고 소음 가득한 일상에서 벗어나 느리게 걷고 천천히 밥 먹고 저녁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삶. 그 삶이 몸과 마음에 훨씬 잘 맞는다는 것을 이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5도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는 전북 전주입니다. 전주는 지금 60대 이후 이주자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주에 처음 발을 디디는 순간 이 도시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옥마을 근처 골목에 들어서면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돌담 사이로 새어나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어린 시절 어딘가를 불러냅니다. 그냥 지나치는 골목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풍경입니다. 전주는 전통문화와 현대적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곳이면서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도심 안에 있어 의료 접근성도 좋고 KTX 전주역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수도권에 자녀가 있어도 자주 오갈 수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전통시장 문화가 살아있어서 아침마다 시장을 걷는 것 자체가 하루에 낙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전통과 음식 문화에 관심이 있고 조용하지만 너무 한적하지 않은 곳을 원하시는 분, 서울과 완전히 단절되기는 불안하신 분, 사람 사이에 정이 살아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은 분께 전주는 정말 잘 맞는 도시입니다.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시내를 벗어난 외곽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차가 없으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도심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의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한옥마을 지붕 위로 은은한 빛이 스며드는 그 아침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 왔다고요. 말 한마디 없이도 그냥 알게 된다고요. 두 번째 도시는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곳이 정말 한국인지 잠시 의심하게 됩니다. 남해의 쪽빛 바다,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수평선,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항구의 풍경. 이 도시는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감동을 받는 곳입니다. 박경리 선생의 고향이고 음악가 윤희상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통영은 문화적인 깊이까지 품고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 봄이면 도시 전체가 음악으로 물들고 한산대첩축제가 열리는 여름이면 이순신 장군의 기상이 항구 가득 퍼집니다. 골목골목 이어진 벽화들과 동피랑 마을의 계단길은 어느 계절에 걸어도 아름답습니다. 물가는 전국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 해산물이 신선하며 시장 인심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항구 시장에 나가 갓 잡아온 생선을 고르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도시에서 평생 사신 분들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그게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바다를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문화적인 자극도 즐기시는 분, 도시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분께 통영은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단점은 대도시급 의료시설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큰 병원은 창원이나 진주까지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큰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면 통영은 정말 완벽한 노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통영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세 번째 도시는 충북 청주입니다. 청주는 수도권과 지방의 딱 중간, 균형 있는 노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이미 21.9%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노인 복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성모병원, 한국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이 도심 곳곳에 있어서 내과, 정형외과, 안과, 한방병원까지 10분 거리 안에 거의 다 해결됩니다. 노후에 가장 불안한 것이 갑자기 아팠을 때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인데 청주에서는 그 걱정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주도 직항이 있어 50분이면 제주를 다녀올 수 있고 KTX 오송역이 가까워 서울까지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생활비는 수도권 대비 20% 이상 낮고 무심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는 사계절 내내 걷기 좋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에는 무심천 둑길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드는데 그 길을 산책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꽃만큼 환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의료 걱정이 많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 자녀가 수도권에 살아서 자주 오가야 하는 분, 도심 생활에 익숙하셔서 너무 조용한 곳은 적응이 어려운 분들께 청주는 가장 안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단점은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 통영이나 전주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로 이사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병원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노후에 마음이 편한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도시는 강원 춘천입니다. 춘천은 산과 호수와 강이 한 도시 안에 모두 담겨 있는 자연이 선물처럼 펼쳐진 곳입니다. 의암호 수면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장면은 사진으로 보면 그림 같지만 매일 아침 눈앞에서 보면 숨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소양강댐을 배경으로 걷는 봄내길 산책로, 가을이면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산자락, 겨울에 눈 쌓인 호수 위를 가르는 찬 바람까지 춘천은 계절마다 전혀 다른 얼굴로 사람을 맞이합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이 도심에 있어 의료 접근성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노인대학과 복지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ITX 청춘 열차로 1시간 10분이면 도착하고 경춘선 전철도 다녀서 수도권과의 연결이 비교적 편리합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분, 걷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일상을 원하시는 분,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하고 문화활동도 즐기고 싶은 분께 춘천은 정말 잘 맞습니다. 단점은 겨울입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있어 혈압이나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춘천에 이사 오신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아침 호수를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춘천이라는 도시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는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는 남부지방 최고의 의료도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상대학교병원이 도심 안에 있고 각종 전문병원과 재활병원도 잘 갖춰져 있어 건강관리 걱정이 크신 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선택지입니다. 남강을 따라 이어지는 진주성 산책로는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성벽을 타고 피어오르고 가을이면 유등축제로 남강 전체가 빛으로 물듭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강 위에 떠있는 그 밤, 그 풍경을 보면 나이도 시름도 잠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재래시장 문화가 살아있어 일상 장보기가 편리하고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특히 진주냉면과 육회비빔밥 같은 지역, 음식 문화가 깊어서 먹거리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의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분, 남부 특유의 따뜻한 날씨를 선호하시는 분, 조용한 소도시보다는 어느 정도 도심 생활에 활기가 있는 곳을 원하시는 분께 진주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단점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어 자녀와의 왕래가 다소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중교통이 수도권 수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주에서 이사 오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병원 하나 가려면 반나절이 걸렸는데 이제는 집에서 걸어서 다닌다고요. 무릎이 아파도 그냥 나갈 수 있다고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이사를 결정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집값과 전세가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집값이 싸도 관리비가 비싸거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택시를 자주 타야 하거나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원거리 이동을 자주 해야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도 앱에서 보이는 거리와 실제 내 몸으로 걷는 거리는 전혀 다릅니다. 가능하면 평일과 주말 각각 한 번씩, 오전과 저녁 각각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대에 따라 그 동네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달 정도 단기 임대나 지인 집에 머물면서 실제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방문했을 때와 실제로 살아볼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의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그 동네가 노인에게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닌지를 어떤 부동산 정보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 이후 후회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충남 아산으로 이사 가신 이명희 어르신, 올해 75이십니다. 딸이 서울에 있는데 이사하면 자주 오기 어렵다고 했지만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다는 말에 결국 결정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었고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몇 번 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닿는 거리였습니다. 무릎이 다시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혼자 나서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전화통화가 하루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기는 좋았는데 숨이 막혔어요. 결국 2년 만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사 비용만 2번 들었고 몸과 마음 모두 지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충분히 알아보고 얼마나 나에게 맞는 곳인지 확인하고 결정하느냐가 이사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반면 이사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도 있습니다. 전주로 이사 가신 박정래 어르신, 올해 69이십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시다가 2년 전에 전주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사투리도 낯설고 시장도 낯설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동네가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 한번 발을 들이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같이 시장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서울에서는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 음식 만들기 수업도 듣고 겨울에는 같이 윷놀이도 합니다. 무엇보다 관리비가 줄어드니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신다고요. 서울에서는 매일 돈 걱정, 외로움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이사 온 게 내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삶의 환경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 차이가 명희 어르신과 정래 어르신의 인연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공간은 사람을 만듭니다. 시끄럽고 바쁜 곳에 있으면 마음도 시끄럽고 바빠집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 있으면 마음도 조용하고 따뜻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거처를 정하는 것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나의 생각이 나의 하루를 만들고, 나의 하루가 쌓여 나의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고요. 그 마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매일 숨 쉬는 환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환경이 있을 때 행복은 훨씬 가까워집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말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으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며 묵묵히 버텨오신 시간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드릴 때입니다.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환경, 나를 위한 선택. 그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도시 중 마음에 걸리는 곳 하나를 지도에서 찾아보시고 그 도시의 복지관 전화번호 하나만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 21년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볕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오늘 걸을 길이 기다려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이 있는 곳. 그런 하루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어디에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살던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 새벽에 일어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허리가 부러져라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가던 것들이 지금 내 곁에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그 집에 함께 웃던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모았는데 그 돈을 쓸 건강이 없습니다. 자리는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 이야기 같으십니까?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달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내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멈추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멈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중요한 것을 쫓는다고 달렸는데 달리고 나서 보니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빠를수록 남은 날들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7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숫자 2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70대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이유.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형래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건자재 가게로 시작해서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로 키우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전화를 받았고 명절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게 성실한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60 중반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천장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눈을 찔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던 세상이 내가 쓰러지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렸을까? 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지금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 회사가 무슨 의미인가? 실적이 무슨 의미인가? 어르신은 그날 이후 달라지셨습니다. 회사를 정리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아깝다고 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깝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70대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이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삶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그때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런데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이것이 생깁니다.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원하고, 자식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봉이 다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봉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딱 2배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도 1억인 사람도 5억인 사람도 다 똑같이 2배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울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미숙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항상 남보다 더 가지려 하셨습니다. 옆집이 새 TV를 사면 우리도 사야 했고,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면 우리도 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닥달하기도 하셨고,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압박을 넣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어르신은 한 가지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던 시절에 정작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요. 항상 부족한 것이 보였고, 항상 비교를 했고,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비가 내렸고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을 주는데 작은 꽃봉오리가 하나 피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꽃 앞에 천천히 쪼그리고 앉으셨습니다. 무릎이 시큰했지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꽃봉오리는 손톱만 했습니다. 분홍빛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꽃잎 위에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꽃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이 베란다 화분 하나에 있었구나. 그 꽃봉오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우시던 그 순간이 어르신이 70년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어깨에 올려놓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숨이 쉬어집니다. 발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란다 화분에 피어있는 작은 꽃봉오리처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욕심이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만 오늘 내려놓으신다면 내일 아침 베란다에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70대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의사들이 은퇴 후 남편이 집에 종일 있게 되면서 아내들이 스트레스로 아프기 시작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재직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게 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죠? 그런데 웃고만 있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생기는가 하면 두 사람이 갑자기 24시간 함께 있게 되면서 서로 대화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로 살다가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24시간을 붙어 있게 되면 충돌이 생깁니다.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선옥 어르신, 올해 74이십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인맥이 넓으셨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았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서 어르신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손에 꼽아보니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좋을 때만 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같이 웃고 명절에는 안부를 묻지만 내가 아프다고 하면 조용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기 싫은 모임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만나고 나면 꼭 피곤해지는 분과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섭섭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요. 어깨에 올려놓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다고요.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정말 소중한 두 명과 더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두 명 중 한 분과 가까운 공원을 걸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고 하십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관계는 넓이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나면 꼭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관계 정리의 절반은 된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전부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깨가 뻐근하지는 않으십니까? 허리가 당기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몸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너무 자주 무시합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재봉 어르신, 올해 79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젊을 때 농사일을 하셔서 몸이 단단하셨고 아파서 병원에 간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75세 갑자기 허리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리했나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졌고 오래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그렇게 좋아하던 텃밭에 나가지 못하게 됐을 때 어르신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식들이 있어도 날씨가 좋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병원에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챙길걸.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담겨 있는지 그 말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빈속에 물 한 컵이 위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시작시킵니다. 둘째, 점심 먹고 나서 딱 10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식사 후 30분 안에 혈당이 가장 급격하게 오르는데 이 시간에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혈당 조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 9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3가지가 처음엔 아주 작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한 달, 2달 쌓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걸음이나 걸으셨습니까?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챙기려고 하면 이미 늦어 있습니다. 70대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이유. 4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오태수 어르신, 올해 77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한턱을 내셨고 남 앞에서 작아 보이는 게 싫으셨습니다. 자식 결혼식에는 없는 돈에 무리를 해서 더 좋은 예식장을 잡으셨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70이 넘던 해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통장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돈을 썼을까?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체면을 위해 쓴 돈, 남의 눈을 의식해서 쓴 돈, 안 해도 되는 선물을 억지로 한 돈. 그 돈들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70이 넘어서야 아셨다고 합니다. 돈은 쌓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체면, 소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싼 선물 대신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거창한 외식 대신
집에서 손수 차린 밥 한 끼가 더 따뜻합니다. 오태수 어르신은 지금 체면, 소비를 줄이신 뒤 생긴 여유돈으로 매달 한 번 부인과 가까운 온천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예전엔 그런 돈이 없었는데 체면, 소비를 줄이니까 그 돈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천에서 부인과 나누는 대화가 결혼 50년 만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지난달 여러분이 쓰신 돈 중에 진심으로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번 달에는 체면을 위한 소비를 딱 하나만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오래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70대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이유.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은 지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전남 광주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 올해 71살이십니다. 어르신은 3자식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식들이 먼저였고 항상 남편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막내가 결혼을 하고 3자식이 모두 독립한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래 집안을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큰아이 방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아이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내 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방들을 하나씩 보면서 막내 방 침대 앞에 그냥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픔의 눈물인지 허탈함의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면 되는 걸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들이 너무 낯설었다고 합니다.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셨던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조금씩 자신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어색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고 색을 고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흰 종이 위에 처음으로 색을 칠하는 그 순간 어르신은 이런 감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였구나. 이걸 내가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지금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수채화를 그리십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걸 진작 안 했을까? 진작했더라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숭고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헌신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나를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으니까요. 혹시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시작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수채화든 글쓰기든 요리든 노래든 오늘 그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3가지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비교, 후회, 걱정입니다. 이 3가지가 70세 이후의 삶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갉아먹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옵니다. 친구는 자식이 의사라는데, 저 집은 노후 준비가 잘 됐다는데, 나는 왜?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지금 내 삶이 가진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에 비유하자면 비교는 충전 중에 자꾸 다른 앱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내 배터리는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후회는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 후회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것이고,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당기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하나로 수백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순영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잠을 자다가도 걱정이 되어서 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걱정을 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어? 어르신은 그 말에 한참 멈추셨다고 합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걱정을 해도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갔고, 걱정을 해도 돈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었고, 걱정을 해도 몸은 아플 때 아팠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이런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지금 행동하고, 할 수 없는 것이면 내려놓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오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아침 햇살이 얼마나 예쁜지, 오늘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게 전부 걱정에 가려져 있었다고요. 마음을 비워야 인생이 채워집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지금 내 삶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후회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오늘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던 것 하나, 오늘 좋았던 것 하나, 오늘 나를 위해 한 일 하나. 그 3가지를 적는데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결국 자신이 반복해서 듣는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하는 것, 건강을 챙기는 것,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6가지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요. 그리고 내일 또 하나를 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꽤 많이 왔구나 싶은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70세 이후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더 많이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씩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쫓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이 답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 답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의무를 위해, 체면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70세 이후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사귀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시오. 창가에 앉아서 그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온기를 느끼시면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별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다. 인생은 결국 단순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1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경남 거제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웃한테도요.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이 쑥스러우셨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도 같이 가고 자식도 비슷한 때에 낳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던 친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달려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친구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웃겼던 기억들, 같이 울었던 날들, 고마웠던 순간들.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정을 보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영정 앞에서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어르신 안에서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참을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요. 그 전화가 그날 친구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식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예전엔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날은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곳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7살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근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하고 몸이 좀 나아지면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번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남편 몸이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떠나보내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어르신이 그 수첩을 보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수첩 이야기를 하셨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야? 딸이 말했습니다. 가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요. 혼자요. 버스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내리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다리가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리워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처마 끝을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딸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달력에 나중이라는 날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언제 가실 겁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십니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남매 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남매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억울하셨고 서운하셨고 분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왜 동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어르신이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위독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미운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같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재밌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동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딸깍.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산지 얼마 만인지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요. 20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데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설여지신다고요? 선뜻 그렇다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북 영천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그 자책이 평생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르신이 잘한 것들도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남편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컥울컥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소원을 비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어르신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웃으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자신이요? 그 질문이 어르신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할머니의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에 7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동안 진짜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큰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반대로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80이십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오늘 4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기 시작하신 박말순 어르신, 혼자 불국사에 가셔서 드디어 왔구나 하신 김옥순 어르신, 20년 만에 형제집 초인종을 누르신 최수님 어르신, 팔순 생일날 밤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이말래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말래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6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전화도 하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오래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잘 살았어 한마디 하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기, 가보고 싶은 곳 지금 가기, 용서는 나를 위해 하기,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산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